그 다음에 역시 1장, 1, 2, 3장이 나오는 이 부분도 아까 거기 정리한 부분이 이제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 사보급 이제 수발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죠. 순서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제일 위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보장기본법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위에 적었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먼저 1970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에 나왔죠. 95년인가요?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보고 이제 수발법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법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법이 나왔다. 그런데 이 세 개 법 중에는 법 체계는 동등하다. 아까 헌법에서는 이게 법 체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자치법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지방자치법규, 예를 들어 조례는 어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맘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령이 상위법이죠. 법령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 체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법은 단일화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다 모아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법들을 다 모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세 가지 법 사이는 위계질서 관계가 없습니다. 다 동등한 관계고요. 순서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먼저 나왔고 1970년에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이 9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보급 이제 수발법이 나왔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이거 제가 축약해서 그냥 만든 일이며 이런 법은 없고 실제 풀네임으로 나오죠. 2014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법이죠. 이때 같이 제정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계획에서, 아니, 제 반대로 말했죠. 복지계획에서 보장계획으로 변한 연도가 2014년이죠. 2014년. 그리고 2014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기로 규정을 같이 했죠.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법전원에 공공부조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이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법은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랬죠. 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5가지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나오죠. 장애인연금법 시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자, 법제론을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법제론 어렵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민연금, 흔히 4대 보험이라 그러죠. 국민연금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이었다가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이제 2007년에 설립이 되면서 이제 5대 보험이라고 하죠. 5대 보험이 사회보험법인 거죠. 다른 말로 5대 보험이라 그러는 거죠.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 법제론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실생활에 우리 직장 다니면 5대 보험 다 가입하고 거기서 몇 프로 제하고 세전 세후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세전 월급이 얼마인데 사회보험, 그러니까 이제 5대 보험으로 얼마 빠져나가고 그 남은 돈을 받는 돈을 이제 세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라던가 나오죠. 1.8 곱하기 A 플러스 B 1 더하기 0.05N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 안에 이렇게 5가지가 있죠. 노장, 앞글자만 따서 노령연금, 노장, 유, 반사, 분크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보험법이 이제 5대 보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돈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월급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하니까, 자, 이 내용이 사회보험법
법제론과 공공부조법이 이 내용이 거의 절반이 넘죠. 법제론의 절반이 넘으니까 우리 생활에 일치하는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사망했다, 장례비, 그 다음에 사망했는데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구나.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받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정말 실생활에 바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제론 과목은 사실은 20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보다 실제 생활하는 그 40, 60대 직장인분들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이걸 보고부터는 법제론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점수 알아봤고 공부 기간, 그 다음에 과목별 난이도, 과목별 연관성, 공부 방법, 법제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교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35%의 합격률밖에 되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법제론부터 공부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제가 올려드린 법제론 그 5페이지 핵심 요약집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어저께 끝났죠? 어저께 2023년 2월 14일에 끝났으면 합격자 발표가 2월 15일에 나오고 자격증이 3월 15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출판사에서 사회복지 출판사 새 책을 찍어낼 거 아니에요. 2024년 대비해서 찍어내는 시기가 새 수험서라 그러죠. 수험서가 이제 2024년이라 그럴게요. 2024년 수험서 나오는 이제 시기가 이제 4월 초경에 나올 겁니다. 4월 초쯤 나오면 그때 개정된 수험서를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수험서만큼은 개정된 거를 새 책을 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공부한 거를 이제 가지고 그 작년 책을 뭐 중고로 어떻게 구입을 하거나 얻었다 하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위험하죠. 법이 바뀔 수가 있고 매번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 법제론, 정책론 매번 법이 바뀌는 거죠. 국민연금이 몇 프로 하는 것도 바뀌고 매번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국내 그 사회복지 역사 매번 바뀌죠. 20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으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 올해 바뀌는 거 내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 2023년 수험서를 공부하시는 건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 법과 관련된 과목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수험서가 나오는 시기가 4월 초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제론 공부를 먼저 좀 하시면 그 법제론 공부함으로써 행정론을 커버할 수가 있고 법제론의 쌍둥이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이 정책론의 무려 3분의 1 과목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론에 커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도 역시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지역사회 복지론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사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포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행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재밌게 다들 공부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인행사만 공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인행사 중에 앞부분 정신 분석 이론만 공부하다가 특히 프로이트 부분만 공부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로이트 공부만 자꾸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 재밌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인행사에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조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 건지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론은 뭐 가장 쉬운 과목이라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기술론은 좀 어려운 과목이죠. 저도 최저점수 12점밖에 획득을 못한 과목이지 공부 안 했습니다. 어려워서 공부 안 하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물론 기술론보다 더 어려운 조사론은 제가 이 8과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공부한 과목이어서
그랬는데 그 실제 제일 어려운 과목은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사론 공부해서 지금부터 법전론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술론 공부하시면 됩니다. 법전론 공부하면 행정론 커버되고 정책론 커버되고 지사론도 커버가 됩니다. 물론 일부분만, 그리고 그 과목에 따라서 퍼센트는 다르죠. 정책론은 무려 3분의 1 정도 커버가 되고요. 뭐 행정론은 좀 굉장히 낮은 수치, 지사론은 좀 낮은 수치겠지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전론 공부만 잘 해두시면 이 24년 수험서가 나오는 4월 초까지는 뭐 문제 없이 가실 수 있고요. 자, 이 법전론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책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정되는 수험서를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기술론 있죠. 기술론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책으로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모델이라든가 이론이 학자들의 논문이 반영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뭐 5년, 10년 넘어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 책으로 공부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먼저 그 공부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그 다른 과목 공부하기 쉽습니다. 벼락치기도 가능하죠. 시험 뭐 한두 달 앞두고 뭐 인해행사 공부하고요. 뭐 실천론 이렇게 공부하면 다른 과목들은 뭐 법전론 공부할 때 쌓았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뭐 지사론, 행정론, 정책론 이런 것들 공부해 나가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120점 이상을 맞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 기회가 되면 이제 조사론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 저희 8과목 전부 다 그 A4지에 정리를 한 요약집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법제론만 푼 거고요. 조사론 부분은 제가 요약집만 보고 5점에서 10점 정도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과락도 면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조사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조사론 강의를 한번 다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